이제 건강해? 언니 좀 봐봐. 인사 좀 해줘봐. 에이, 뜯지 말고. 인사 안녕. 만약 누군가 언니인데. 13살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딴 산꼭대기의 건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 해. 그게 네 가족들의 생각이고 너에게 거절할 권리는 없어. 이게 다 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나는 동생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데려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가 태어나고 함께 자랐던 바로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보기로 했다. 언니랑 사는 거야 이제? 왔다 갔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왜 안 할게요? 왜 안 할게요? 화를 내고 있는걸? 아, 왜 할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다. 그래서 아까 보셨었던 영상의 앞부분에 나왔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막 13살이 되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집과 가족을 떠나서 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너에게는 이걸 거절할 권리는 없고 이것이 너의 가족들의 생각이야.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와, 그렇게 상상을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의 생각이야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린 거니까 되게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갈 거예요? 아니요. 저도 엄청 떼쓰면서 이유를 묻기 전에 일단 안 간다고 저항부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일이 바로 제 동생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의 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증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13살 때 집을 떠나서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로 옮겨져서 이제 그곳에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살아야 했어요. 저는 정신지체나 자폐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발달장애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이 두 개 다를 발달장애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사실 똑같이 발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표준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열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달장애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아까 뭐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18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동생이랑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딸 셋인 집에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장애는 나아야 하는 것,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어릴 때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속 일을 다니시고 이제 어머니는 동생을 처음에는 의학의 힘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제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종교의 힘으로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적으로라도 이거를 치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은 늘 일상의 모든 순간을 동생과 함께 지내는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때 대신 함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계속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갈 때가 되니까 늘 제가 붙어 있다가 이제 학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누가 돌보지? 아무도 못 돌볼 것 같은데 아 역시 중학교에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래선 안 돼 라고 생각하셔서 되게 제 동생을 이제 그렇게 시설로 보내게 되신 거죠. 그게 13살이군요. 네, 동생이 13살 때 일어난 일이죠. 이거는 제 동생의 입소 서약서. 입소 서약서가 시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동의서를 쓰시는 거죠. 네네네. 입소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서약을 하는데 입소 후부터 장애인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와. 라고 하는 서약서에 부모님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죽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시설에 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다른 선택지는 아마 부모님한테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억장이 무너지면서 아마 네, 맞아요. 쓰셨을 거예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게 신뢰가 되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동생분은 왜 시설에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그때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너의 동생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동생의 행복일지 몰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온전히 그 가족의 몫으로 부과돼 있어요. 예. 거의 맞아요. 국가나 예. 공적인 사회적인 지원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 부담은 전적으로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죠. 어쨌든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하겠다. 근데 그 동생분과 이제 따로 산 지가 그럼 18년이 됐는데 다시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나이를 먹고 동생이 살아가는 시설에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보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를테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상처가 몸에 자꾸 있고 저는 항상 동생을 데리고 나오면 제일 먼저 목욕을 하러 갔어요. 무슨 상처가 또 생기지 않았나? 내가 모르는 상처가. 저 빨간 벽돌의 저 건물이 바로 제 동생이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데 여기가 좀 까만 거가 네네네. 보이실 거예요. 저 그림자 아니에요? 저 뭐예요? 네. 저게 그림자가 아니고 네. 하도 사람들이 저기다가 얼굴을 대고 밖에를 봐서 저기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동생이 있었던 저 방뿐만 아니라 창문에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얼굴을 대고 코를 박고 밖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런 종류의 환경이었었던 거죠. 저 얘기 들어서 약간 이제는 조금 반감이 생기긴 하는데 좋은 시설도 있고 정말 잘 돼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분노스러운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내부 고발을 통한 인권 침해. 그러니까 폭로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거를 반드시 공론화해서 문제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소집한 회의에 학부모님들께서 오셨던 이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말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는데 시설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힘이 없다. 집에서도 힘들면 부모인 나도 때리는데 남이 돌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몇 대 때렸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이 시설이 싫으면 우리는 만족하니까 싫으면 혜정 씨 언니가 혜정 씨 데리고 다른 데로 가라. 싫은 사람만 나가라. 라는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저를 뺀 모든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내부 고발자가 신고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 수준이 조금 심했던 거 아닌가요? 밥을 잘 먹지 않고 싶은 사람에게는 밥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밥과 국, 반찬 모든 것들을 다 잘게 잘라서 그냥 국그릇 안에 넣어서 매일같이 마시게 만들거나
혹은 이제 약을 되게 많이 먹어요. 시설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활동이 많아지고 이러면 자꾸 싸움이 되거나 이렇게 하니까 약을 많이 먹으면 되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고 혹은 이제 밤에 실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불 빠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물을 딱 정량만, 정말 정해진 양만 주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화장실에 가요. 변기에 있는 물을 먹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혼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시설이 제 동생이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 내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년 동안 상습적인 인권 침해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아, 10명 중 7명? 왜 저래? 이제 같이 함께 살게 되면은 이제 계속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내가 동생을 데리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적어도 내가 일하는 시간 동안은 뭔가 공적인 서비스가 있어서, 복지 서비스가 있어서 누군가가 동생을 돌봐주지 않을까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봤는데 공적으로 동생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의 공적인 시스템이 이상적이지 않다면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동생에게 가장 좋은 환경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걸 제공하는 노력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의 주변에는 브리님, 뭐 이렇게 세령님, 수림님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내 동생의 첫 관계가 나 이외에, 가족 이외에 첫 사회적인 관계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은 다 오케이를 했고요. 다행히. 네, 너무 좋은 다행히. 친구네. 저는 제 동생의 자립을 바라볼 때 모든 일을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자립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모든 일을 저 혼자 해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순간에 부모, 친구, 선생님 혹은 이름도 모르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겨우겨우 혼자 서 있었던 것이지 결코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런 자립을 하고 있으면서 동생에게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하는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비장애인의 삶과 장애인의 삶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을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혜정 언니가 스티커 사진 찍고 싶대요. 혜정이 스티커 사진 매니아야. 집에 갈까요? 아니면 여기 더 놀까요? 아니면 스티커 사진 찍어줄까요? 스티커 사진 없어요. 저거를 밑에요. 저거 샀잖아요. 근데 스티커 사진 찍는데 없어요, 이제. 잘 찍어요.
짜증나, 씨. 짜증낼 게 아니라 오늘 못 가요.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내일 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해야지. 오늘 안 돼요. 통통났네요. 울지 말고. 어디가 나지 찍어요. 왜 속이 상했어? 저 그것 때문에 못 찍었잖아요. 아, 집에까지 왔는데도 계속 이러는 거예요? SOS 전화를 이제 하더라고요. 스티커 같은 거 못한다고 맨날 울고 그러면은 우리 나 아무도 안 울겠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칼 들고 이제 고기 썰어야지. 아니 팔 말고 칼이랑 포크에다 꽃게. 찍고 얘는 눕혀야지. 이렇게 해서 쓱싹쓱싹이. 왔다 갔다지? 도와줘. 그대로 잡은 채로 힘 빼고. 왔다 갔다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오케이. 잘하네. 찍고 왔다 갔다. 이걸로 왔다 갔다. 힘들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나의 살던 고향은 인천 국제공항. 개사를 했네. 인천 국제공항. 백미에 불이 들어오게 메뉴 눌러주세요. 계속 취사할 거야. 네. 오케이. 이들가 지금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걸 배웠어요. 네. 의도하네요. 왜 안 할게요? 왜 안 하겠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왜 안 할게요? 혜정아. 네. 화를 의하지 않겠습니다. 너 아니요. 화낸 거 아니야? 안 할게요. 화낸 거 맞지? 맞지? 네. 맞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그 노래도 좋아하고 흥도 많지만 그림 그리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해요. 아, 저 뒤에 지금 화면이 나왔는데. 뒤에 이게 누가 그린 거야? 어머, 희성선. 얘네 히딩크. 맞아. 예, 히딩크 썼네요. 히딩크 감독님. 맞아요. 혜정아 히딩크 세레머니 해줘. 한 번만 해줘. 어릴 때 저 이거 했었어요. 그래, 이거 알지? 이거 다 했어, 이거. 나이스. 좋아. 설렜더니가 너를 설렜더니가 너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더니가 나를 버렸어. 기뻤던 점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사랑 여자라 하지마. 사랑했으니 책임져. 아니, 즉흥 노래가 되네요. 잘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이제 노래 말고 춤까지 잘한다. 그래. 근데 여기 그림 혜정 씨. 그림 잘 그려요. 혜정 씨? 네? 혜정 씨 여기 그림 혜정 씨가 그린 거예요? 네. 오,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설명 좀 해줘요. 에리얼. 에리얼? 인어군. 아, 인어공주. 그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언니랑 살면서 조금 달라졌나요? 시설에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 동생한테도 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물어봐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 이거 좋아요? 싫어요? 라고 하면 절대 싫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설 안에서는 싫다는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싫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노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왜라고 하는 말에 반응이 없어요. 얘기를 막 잘하는 것 같다가도 왜라고 물어보면 묵묵부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제가 되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시설 안에서 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추궁당할 때. 왜 그랬어? 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궁금해서 그게 왜인지 말해주세요가 아니라 왜? 사실은 그건 듣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그 말이 사람을 되게 위축시키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은 1년 반이 흐른 지금 저한테 툭하면 그렇게
말하죠. 왜 시켜? 이제 좀 바뀌었네요. 네, 되게 네. 저한테는 너무 큰 이제 변화이고 너무 그리고 큰 변화네. 배움이겠네요. 너무 큰 배움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정말 네네네. 그거는 그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모습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로 자기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나는 커피를 하루에 100잔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 발달 장애인을 만났을 때 좀 특별히 좀 해야 되는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거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없죠. 없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고요. 대신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시듯이 그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키시면 되는 거죠. 진짜 이건 소통이 안 된다 싶은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발달장애인과 소통이 안 됐던 경우보다 비장애인과 소통이 안 됐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건 맞아, 팩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통이 안 팩트 될 때가 더 맞습니다. 많아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대로 또 안 되는 네, 안 되는 대로 인정하는 받아들여야 거.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언니에게 힘이 될 때가 있죠? 동생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만나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줘요. 어떤 것이 좋은 삶인지, 어떤 것이 성공한 삶인지, 무엇이 좋은 세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왠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뭔데? 사는 게 뭔데? 무엇이 중요한니? 이렇게 저한테 같이 있는 것만으로 늘 질문을 하는 존재가 곁에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난 힘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이건 장애인 얘기고 나는 장애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뭐 장애인의 날이나 이럴 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의 삶을 보는지, 정말로 나의 삶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다들 수업 들으면서 가슴에 새긴 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네. 그 말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새겨졌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대하면 된다는 걸 좀 이제 많이 알아서 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수업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아예 한 반에 몇 명씩 섞어놨었어요. 아예 저 같은 학생들이랑 그 친구들 같이 섞어놓고 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 친구들이 그 수업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각했을 때.